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6월도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중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목요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정신도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바쁘실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몰아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월요일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것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기대 조사 심리 서베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역시 소비자들이 1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지,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소폭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헤드라인은 가파르게 빠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근원, 즉 코어 물가는 생각보다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물가를 보고 나서 FOMC 회의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다음 날인 14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369, 12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지, 또는 실업률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들을 담은 거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목요일날 가게 되면요,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저께 발표된 중국의 5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는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뉴욕을 비롯한 뉴욕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다른 필라델피아라든지 다른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각 지역의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도 발표가 되니까 이것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또 보면 유로존에서 보면 통화정책회의,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5%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25%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현재 3.75%인데 이게 지금 4%까지 약 25bp 정도 올릴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게 되면은 앞서 저희가 뉴욕 요는 발표 봤잖아요. 근데 이번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보면 어떻게 됐죠?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소폭 반등할 걸로 보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게 다시금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 심리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볼 건 역시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미시건대와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 동향을 다음 주에 잘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거의 슈퍼 위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약간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주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빅테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빅7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7은 바로 여기 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거의 지금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50%를 상회를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나머지 종목들은 몇 개? 493개 종목들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에너지. 근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사우디가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이 일부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기존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S&P가 이렇게 연초 이후에 1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빅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쏠림 영상 또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기여도가 좀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500개 기업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동일 가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이 연초 위에 2.5% 그나마 이틀 사이 동안 이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이전에는 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괴리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쏠림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앞서 빅테크, 즉 빅7 중심으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가 이 고점 부근에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저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또 오늘 뒤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실물 지표상에서는 다소 부진한 경기에 대한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증시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에 유입된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하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과 관련한 빅테크와 관련한 이런 대형주들의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순환매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 러셀 2000을 주도하고 있는 즉 상승을 기여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러셀 2000 중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은 지금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향후에 좀 더 이런 강세의 모습, 진짜 이 경기 침체 기대감의 약화로 인해서 좀 더 러셀 2000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러셀 2000에서도 시총 비중이 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나 또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즉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S&P 500에 대한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장이 상승할 걸로 기대하는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베팅하는 이제 파생 상품인데 이 콜옵션 하루 거래량이 보시면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시장 심리 지표라든지 방향성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쏠림이 강한 심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종종 소개해 드리죠.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근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즉 스티키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 지표는 여기 콜 PCE예요. 콜 PC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도 그렇고 전년 대비로도 그렇고 상당히 떨어지는 폭이 낮습니다. 네,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헤드라인 물가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코어 물가는 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실제 지난달 말에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이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지난달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2년물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근원 물가가 즉 코어 물가가 꽤 경직적인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연준이 쉽게 정책 전환, 즉 피봇이죠. 그걸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헤드라인 물가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보면 식품이나 에너지, 그리고 상품 가격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갔다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있고 이번에 사우디가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크게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밤에 발표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보면 연초 이후에 소폭 올랐다가 다시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 소비자 물가 내 중고차 가격에 한 2, 3개월 정도 레깅, 즉 시차가 있거든요. 이걸 반영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CPI 내에서의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식품 가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식품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일부 품목들은 좀 다른 얘기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엔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하는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 내에 가정용 식품, 집에서 먹는 음식 물가의 하락세를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를 보죠. 그 안에도 세부 항목 중에 물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물가 항목들이 최근 들어서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한창 어떤 이슈가 있었죠? 공급망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뉴욕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공급망 관련한 지표도 보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수출과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뭐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 앞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또 더 낮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의 우려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좀 붙여놨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시기와 비교를 저희가 종종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가 바로 1970년대, 80년대 Great Inflation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장이나 또는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물가가 잘 떨어지다가 이렇게 튀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발표했던 논문 스터디를 가지고 와서 말씀 좀 드렸던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물가 진정인데 그 물가 진정을 어떻게 할 거냐? 공급단은 연준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즉 총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총수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노동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노동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몇 개나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4월 데이터로 보면 1.78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 구인 배율이 지금 1.78이니까 거의 1.8개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1.8개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계절성을 타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이 계절성이 닿는 이 시점부터는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구인배율 1.8이면 인플레 수치가 3.5%대를 보일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얼마만큼 타이트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물가의 방향성이 꽤 달라질 텐데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연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6월 FOMC 어떠냐? 지금 시장 예상을 보면 연내에 보면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움직임을 보면 최대한 3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심리가 최근 들어서 한 2-3주 전까지 2번까지 내려왔다가요. 지난주에 1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0이에요. 이 말인즉슨 실제로는 적어도 한 2번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을 좀 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반영이 덜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동결할 걸로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호주나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깨고 인상을 하는 조치를 좀 취했고요. 일단 6월 달에 흐름을 좀 지켜본 이후에 7월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좀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향후에 결국 뭐 데이터 디펜던트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7월 달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즉 금리 인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는 게 통계적으로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좀 더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5월 고용 지표들을 좀 보면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였죠. 시장에서는 19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3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동시장 내의 실제적인 지표들을 한번 좀 뜯어보면 고용은 감소했고요.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실제 이게 좀 이건 결국에는 노동부가 하는 서베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즉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고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데이터들은 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좀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면 임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한 또는 파트타임 이런 거겠죠. 이런 비중일 텐데 이것을 과거의 움직임들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의 비중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의 비중을 각각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어떤 시점들이었죠? 침체 구간으로 가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 내에서 영구 실업자 비중입니다. 나 취업할 의사도 없어. 돈 벌 생각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영구 실업자 비중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로 0% 미만에서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치들을 과거와 좀 비교해 보면 이런 시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침체의 전조 시점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소폭 올라가고 비농업 취업자수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노동시장의 이면을 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실제 이런 지표들이 좀 더 노동시장 내에서의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의 사례에서 보면 항상 노동시장이 침체를 동반했다. 침체는 노동시장의 악화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좀 디벨롭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물 경기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보면 지금 미국 기업들 파산과 관련한 데이터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 누적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11년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 이후 최고 수치이고, 이 수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페이스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을 됐고 미국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옐런 재무장관이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한 4,250억 달러까지 미국 재무부 잔고, 일반 계정 예수금 잔고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에서 한번 보시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늘어날 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재무부의 보유현금이 늘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시점마다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약간 조정 압력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증시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일단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뭐냐면 이 재무부의 TGA, 즉 일반 계정 예수금 잔고가 늘어나는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 같은 경우가 지난해 8월 달 고점에서 거의 지금 약간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GA 잔고 확대는 증시에는 과거 사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들과 증시 간의 다이버전스, 즉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와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이 흐름이거든요.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경기 선행지수 레벨 정도라고 하면 과거 이런 위기 상황들이었고 침체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커플링이 발생하는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것 같은 슈퍼이크라고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빅테크 7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번에 FOMC 회의는 6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근원 물가, 코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범위한 부분에서 증시와 실물 지표 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결국은 이게 이제 디커플링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디커플링인데 향후에 이게 커플링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보시면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미국 FOMC, 목요일날 ECB 통화정책회의, 금요일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실물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도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 뭐도 발표된다고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한 부분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 심리라든지 심리나 또는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 기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조사라든지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유로존과 독일에서 발표하는 GEG 경기 기대지수 등도 발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고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